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4.1% 오르면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물가는 물론 집값, 가계대출까지 잡아야 하는 윤석열 정부로선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비상 걸린 물가 토론하기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과연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우리 서지용 교수님 이게 언뜻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높은 수준입니까 이게? 일단 물가 상승률이 일단 3% 이상이 된다는 거는 우리 그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2%를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그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통화 정책에 펴겠다는 거잖아요. 예.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그 안정 수준이라 보고 있는 그 기준금리 2% 인플레이션 수준 2%를 2배 이상 초과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래도 이제 체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수준들이 과거 5개월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3% 이상 지금 유지됐던 게 5개월 이상이고요. 예. 지금 3%는 이제 5월 지금 3월 달에는 예. 지금 3%도 아니고 4%까지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거는 4.1%. 상당히 이제 그 우려되는 수준이고요. 예. 뭐 4%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 됐다고 하는 게 이제 놀라운 수치는 아닌데 예. 다만 이제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저 수치보다 더 우려되는 게 이제 그 생활 물가죠. 생활 물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40개 개 품목을 조사한 그런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 1년 전보다 4%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지수가 100을 넘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벌써 그때 그 기준으로 보면 한 32%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오른 수치예요. 이게 그 수입 가격 지수만 보면 수입 가격 지수. 수입 가격 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 수입 단가가 오른다는 거니까 공급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 요인이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대체적으로 오른 부분도 이제 그 석유류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예. 그 원자재 가격들, 그다음에 우리 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 이런 것도 다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 4% 됐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생활 물가 지수에 비해 보면 놀라운 수치도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도 걱정되는 거는 예. 해당 물가 상승률이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이 더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생활 물가는 보니까 5%나 올랐는데 뭐 생활 물가라는 게 자주 사고 또 이 사는 것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지출 비중이 높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물가, 뭐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뭐 석유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가 가장 큰가요? 가장 큰 게 이제 석유 가격의 급등. 예. 근데 석유 가격이 그렇지 않아도 좀 급등하고 있었는데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루과이하고 예. 전쟁이 나면서 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네. 전쟁이 나면서 급등하고 있는 원재지 시장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공포 심리.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 네. 이런 거 등등이 이제 겹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물가 4.1% 성장하면서 예. 피부로 가장 느끼는 것은 어떤 아까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만 네. 휘발유 가격이 27%니까 27%. 이상 올랐으니까 예. 원래 가격하는 거에 4분의 1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냥 대부분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 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 1,500원, 1,600원 하던 예, 것이 예. 한 400원 올랐고 기름 넣기 무섭습니다. 진짜 요즘. 지나가다 보면 네. 간판 보면은 겁이 나죠. 네. 그다음 보면 빵도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9% 올랐으니까 네. 빵값 자체도 1,000원짜리가 그냥 110원 됐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지금. 1110원. 빵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실 물가가 4% 올랐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서 교수가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에 네. 2배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피부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아까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겨울철에는 신선 채소고 농산물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는데 농산물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2월, 3월 날씨가 좀 풀리면서는 예. 아까 뭐냐면 생활 물가가 네. 지금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서비스 산업에서 예. 서비스 요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 압력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 먹을 때 바로 느끼는 외식 물가는 또 6% 이상 올랐네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 역시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런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외식 물가 상승률도 지금 6.6%로 네. 나오거든요. 지금 IMF 이후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예. 일단은 외식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도 뭐 식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가격이 수입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뭐 식자재 이런 거 오르는 부분 네.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수요 쪽에서의 문제라기보다도 공급 쪽에서 문제라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게 뭐 수요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게 해당 가격이 올랐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피면 되는데 예.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어느 순간부터 다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곡물류 같은 경우도 뭐 밀,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가격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대체적으로 밀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빵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분식 같은 경우 다 밀가루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 수출국인데 예. 대체적으로 수출 중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예. 이런 그 전체적으로 외식 물가에 주요한 영향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세계 올해 식량 가격 가격 지수. 지수 예. 전체적으로 이제 식량을 이제 가격을 이제 지수화해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최근 이제 2월달 보게 되면 140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수치예요. 뭐 예. 그동안에 이제 140 이상 오른 그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예.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곡물에 대한 그런 그 가격 상승이 예. 그 생활 여건들을 상당히 안 좋게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굳이 질을 따져 보면 좋지 않은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이런 그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고 일단 정부에서 이제 그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급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기존에 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재고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또 네. 방출하는 그런 전략까지 또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농축수산물이 오르다 보니까 곡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데 그래도 오늘 정부 지금 뭐 물가 잡기 총력전 하듯이 오늘도 뭐 대책을 내놨죠. 유류세 인하 폭을 좀 높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어느 정도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 유류세를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예. 뭐 고유가 뭐 3종 세트라 이래 가지고 네. 유류세를 인하를 하고 유류세를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 20에서 30% 인하하겠다 확대한 그렇게 거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에서 그다음에 물류와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업용 택시 내지는 영업용 화물차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연동형 보조금을 준다든지 유가 연동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료 인상 안 하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가능하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 가운데 아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산품에서의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예. 6.7% 되니까 그 공산품이 대부분의 경우에 유가에서 왔기 때문에 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부분 자체를 국민들이 좀 덜 느끼게끔 하겠다는 게 예. 정부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아까 그 식량 가격 같은 그런 경우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 주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빵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거기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한국이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밀은 그 이 밀도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밀로 가지고는 그걸 만들 수가 만들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할 이런 수밖에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식량의 안보로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네. 이런 밀을 공급하는 공급처를 이를테면 분쟁이 덜 나는 지역으로 지역 다변화를 해서 아, 이걸 좀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지금 우리나라 MZ 세대나 지금 그 위에 있는 세대가 주식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는데 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식량을 안보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은 지역 다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네. 안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쌀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이 새로운 세대가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이 식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무슨 대책이 필요해? 그냥 수입하는 곳을 여러 군데로 좀 나누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글쎄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주요 곡물류에 대한 그 수입 다변화 정책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가가 언제부터 그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WTI 이제 각 국가들하고 체결하면서 그 무역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그 농가 부분의 희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공산품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 상당히 보전이 되는 측면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사실 농가에 대한 그 소득 보정을 잘 안 해줬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가 이제 고조되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수입하는 그 식자재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 농가에서 직접 재배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우리가 쌀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던 사례를 좀 참고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해당 내용 보게 되면 쌀 소득에 대한 보전 직불제라 그래가지고 예. 농가에서 이제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의 사전에 이제 그 설정해놨던 목표보다 이제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정부가 이제 보조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런 곡물이다 보니까 정부가 직불제를 시행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 뭐 농축산 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 친화 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냐. 요즘에 워낙 그 탄소 중립에 있는 친환경 제도에 대한 친환경 농업 환경에 대한 그 관심들이 친환경적인 높아지니까 농업에게.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농가를 적극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 이런 직불제를 좀 다양하게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요. 요즘에 농촌에 이제 귀농해서 이제 과거에 이런 그 농업도 하나의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농업 환경 조성, 네. 농가 지원 이런 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뭐 뉴딜 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측면을 식량 안보까지 접근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자재뿐만 아니라 예. 국내 농가 지원도 좀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지원도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좀 지원 체계를 현대화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죠. 식량 안보 또 예. 식량 주권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좀 다시 생각해 보자. 근데 우리나라에 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네. 농어촌 특별세라고 가지고 우리 특별세를 해가지고 잘 되는 산업이 없다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세 받아 지원에 잘 특별세 받아가지고 잘 땡기냐 잘 땡겼다. 목적세를 가지고 있는 네. 건데 우리가 보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조육세가 등등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이 식량 안보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특별 목적으로 받은 그 세금 가지고 과연 그동안 뭘 했느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 특별세 목적으로 거둔. 아, 그래가지고 뭐 워낙에 큰 이슈니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겠네요. 네.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가지고서 우리가 요즘 농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95%가 과학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5%가 전통이 농업이다. 그래서 한국도 농업 식량 안보를 하려 그러면 이걸 과학화로 해야 되는 거냐?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농업부에서 보면 농업을 갖다가 뭐냐 6차 산업혁명이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6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1, 그 2차, 안에 3차가 다 섞여 있다. 합해겠다. 그래서. 근데 그 들어가서 딱 그 들어가서 6차 산업에 해당하는 그 스마트팜을 보면 예.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필요한 AI 내지는 이런 기술하고 다 똑같아요. 예. 스마트팜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 식량 안보 같은 것을 농업의 있던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켜 가지고 예. 뭔가 성과를 내려고 생각하면 나는 뭐 방법이 있을 길이 거라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예. 네, 인수에서 얘기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좀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보면 필요하다. 인수위에서 어제 또 그랬더군요. 한우 물가가 오르니까 전기, 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자, 뭐 공공요금 꽉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4월 그 전기요금 인상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니까 예, 소비자들 측면에서의 가게 생활 여건들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좀 안 좋아지는 측면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된다는 측면이에요. 네. 한전 같은 경우 올 1분기 이제 5조 원 정도의 그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 경영 환경이 좋지 않는데 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 손실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비에 대한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2020년 10월 달에 우리가 그 기억하기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원가에 대한 그 변동분을 이제 요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요금도 그 발전 원가가 이제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요금에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가 이제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전기료 인상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생활 여건이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백지화 쪽으로 이제 그 네. 방향을 잡은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게 한시적으로 뭐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는 이렇게 그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예.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전기료 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지금 그 유류세에 대한 지금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확대하기로 했죠. 예, 확대하기로 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예, 3개월간.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한계 최대 선이거든요. 할인폭. 30%가.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석유류에서 차지하는 그 세금 부분이 높은 편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예. 전체적으로 높고 뭐 일견의 그 어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17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그 휘발유에서 그 리터당 차지하는 가격이 한 42번째로 높은 편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세금 부분이. 예, 세금 부분이. 세금을 정부가 많이 아시아에서는 걷어가고 이제 있다. 뭐 홍콩, 싱가포르 다음에 한국이다 네. 이럴 정도로 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예. 사실은 휘발유 같은 거에 그 내부 세금 항목만 보더라도 예. 뭐 환경세 포함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운행세, 심지어 뭐 교육세, 부가가치세, 네. 뭐 공적요금 세금 항목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차지하는 비중들을 좀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적절한 것들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네. 세제 개편을 한번 해볼 지금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원유를 다 수입하니까 좀 적게 써라. 그래서 세금을 왕창 매기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지금 휘발유 넣을 때 뜯기고 있는지 잘 모르고 부담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 유가 관련된 예. 그 우리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가격에 대한 예. 그 구성할 때 보면은 실제로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 원가를 100으로 보면 네. 실제로 원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한 46% 정도 되고 예. 한 48%, 49%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저기에서 우리 그 자료 화면이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전력 관련돼서 네. 왜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유보를 하느냐? 한전 영업이익이 뭐 영업이익 적자로 그런 적자로 그 말씀이신 말이죠. 거죠? 그런데 네. 저걸 한번 다시 봐야 필요가 있는 게 예. 그 앞에 보면 실적 연료비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아까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실적 연료비 평균 가격. 예. 그게 이제 근데 저게 영업이익 자체가 저렇게 마이너스 20조로 내려가게 된 게 저 그림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한국전력에 네. 그 전기를 공급할 때 예. 항상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하기 전까지의 전기 공급의 메인 원천은 원전이었어요. 기력 주저 기력 원전 기력 주력이 원전이었어요. 기저 주력이 발전. 원전이기 때문에 예. 원전을 가지고 하다가 전기가 좀 피크 타임으로 모자라면 저기에 제일 가격이 비싼 것이 LNG입니다. LNG. LNG가 이제 상당히 청정 완료인데 네. 그 이전에는 뭐냐면 그다음 낮은 게 유연탄이에요. 네. 제일 낮은 게 지금 저기서 연료가 유연탄이단 말이죠. 네. 그럼 뭐냐면 원전을 빼버리고 나서 유연탄도 못 하게 되면 네. 원료 가격이 제일 비싼 건 뭐냐면 LNG를 가지고 LNG를 가가지고 많이 써야만 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그렇죠. 더 늘어서 적자가 한전이 많아졌다. 그렇죠. 왜 그런 그러냐면 얘기예요? 예. 과거에는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것이 추가적으로 가동될 때의 가격이 돼서 예. 괜찮았는데 이제는 메인이 뭐냐면 주가 LNG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원전 중심의 전기요금 단가하고 예. 저거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군요. 그게 그대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한국전력에 지금 현재 약 20조의 적자로 간 거예요. 탈원전의 영향이 한전의 적자로 반영이 되고 반영되어 있다? 있는 거죠. 이런 근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게 탈원전 되는 바람에 LNG라고 하는 청정 비싼 원료를 쓰는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의 기본은 뭐냐면 예. 원전 시대의 기본 요금으로 결정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한국전력에 지금 22년도 지금 보면은 네.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작년에 5조 약 6조 올해 22조를 생각하는 이유가 예상되는 하나가 적자 규모가 바로 저기 20조. 있는 건데 그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을 다시 주 그 전력 기반으로 하게 되면 기저 전원으로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활용하면 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좀 5년 한 줄지 6년 않을까. 7년 정도에 네. 적자를 많이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을 갖다 억제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 부담을 우리가 시간에 나누어서 조금 이제 분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튼 뭐 공공요금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고 잠시 눌렀다고 끝까지 눌러지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 국민들이 언젠가는 부담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물가 상승 관련해서 아까 서지현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수요가 늘어서 수요 측면이 아니다고 했지만 자 이게 그래도 한국은행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목표로 했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금리 뭐 그렇지 않아도 이달 14일 금통위가 예상이 돼 있는데 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동결이냐 인상이냐 팽팽히 나뉘고 있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하는 지금 게? 3월 물가지수가 4%가 넘어섰다는 거는 뭐 암만 공급 쪽에서의 그 물가 상승 압력이라 하더라도 통화 정책이 타이트하게 긴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변수죠. 변수가 이제 이창용 그 한국은행 그 총재 지명자가 예. 그 뭐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최소 이제 보름 정도 그 최종 임명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4월 14일로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총재가 없는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총 건가요? 6명의 금통위원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그 2월에 이제 그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보게 되더라도 예. 앞으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상령 그 금통위원 체제로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분하고 나머지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금리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3월달에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거다는 시사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갈 길이 바쁘거든요. 예. 근데 올해 남은 이제 금통위 시점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1%포인트의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금통위원 금통위 예. 이제 주관하는 그런 그 한국은행 총재로서 5월부터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한다고 봤을 때 4월에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있긴 하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인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은행의 그 긴축적인 그 통화정책 기조가 앞으로 계속 좀 숨가쁘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일단 4월은 이 총재 지명자가 청문회가 안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쉬어서 5월부터는 이제 올라갈 것으로.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소비도 좀 어렵고 저는 상황 경제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우리 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경제라는 것이 항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가 오기 참 어려운데 어디든지 간에 저는 한국은행이 이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3번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지금, 네, 그렇죠. 작년 8월 달에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 11월 하고 올해 1월 달 하고 3번을 했는데 저는 한국은행이 네. 올릴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저는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했다고 생각해요. 그 뭐 작년에는 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아직까지 왜요? 사실은 뭐냐면 공급 부분에서 금리 인상 요소가 나타났을 때는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수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고 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금리 인상할 때 이거 너무 조급하다. 서둘렀다. 서둘렀다. 그래서 서둘러 했기 때문에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고 하는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때는 예. 좀 관망을 하고 가도 저는 괜찮고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자영업자의 그 부채 상환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 예. 국민들이 지난해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서 부동산 부채도 남아 있고 가계 부채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총재가 오셔가지고 조금 더 마이크로적인 좀 디테일하게 보고 나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서두를 왜냐하면 필요가 서두를 없다. 필요가 없다. 미국보다 우리는 벌써 3단계를 먼저 미국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했는데 했죠. 우리는 벌써 3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번에는 안 하고 가도 네.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4월은 뭐 건너뛰더라도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좀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이 기준적인 스타일을 예.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근무도 했었고 네. 실질적으로 뭐 그 금통위원장으로서 물가만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금융 안정,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그 균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시장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시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이제 공이 뭐 누구나 다 이제 중요하다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보통 이제 금통위원장께서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데 예.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셨고 또 나아가서 성장 얘기도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경기와 관련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 지금 그 미래의 어떤 경기 수준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올해 1월부터 지금 올 1월까지 보게 되면 그동안에 7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기가 둔화되고 오히려 물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지금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시사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원장으로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 역할을 하시게 되면 사실 물가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이제 이종욱 교수님 우리나라 이제 물가 수준이 이제 급한 상황이 아니다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지금 4% 됐지만 그동안 3%대 유지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7.9% 계속 7%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수치가 되게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착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 그 구석 항목에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은 예. 이제 집값이나 여러 가지 그 생활 필수용품 중에서 그 물가 상승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 우리는 그게 덜 반영이 그게 돼서? 빠졌기 때문에 예. 저게 낮은 거지 예. 사실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거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참 이 4월달 14일 이달 14일이죠. 과연 금통위에서 어떤 금리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고물가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 토론 시황강의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